오랫동안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해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편견 혹은 현실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IT 강국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 서양에 알려졌고 그간 큰 관심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전통적인 선진국이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일본이 가장 선진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유럽과 북미 지역에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EU의 뜻이 뭐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오랜 후진국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은 그러한 편견을 벗어보고자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 및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급상승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허를 찔린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공교롭게도 G7 선진국들이라 지적하며 한국은 놀랄 정도의 선진성과 투명성으로 사태를 진정시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한국의 가장 앞선 방식과 투명성은 다른 나라의 진단키트 등 바이오 분야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예전에는 가격과 속도 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신뢰성과 안전, 투명성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스위스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중립국으로 투명성 등을 강조해온 스위스와 같이 한국산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구매력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의 식료품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CJ와 같은 즉석식품 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식량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급격하게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집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식을 찾고 있는 것에 더해서 한국산 제품이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제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한국산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이 모자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홍콩에서 유독 한국산 쌀을 찾는 것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손소독제 구입을 원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8배 가깝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컴퓨터나 IT 제품 등 앞으로 재택근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신드롬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한국은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다며 현재 한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국민들의 성숙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각국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외교 분야 등 한국을 찾는 국가들이 급속하게 늘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 외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국에서 걸려오는 각종 컨퍼런스 콜 요청이나 지원 요청 등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으로 국력이 상승하고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제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명예교수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독재 정권 국가보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더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나이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하버드대 벨프센터가 코로나19의 지정학, 지리경제학적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통제를 심화시키기 위한 구실로 코로나19를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대응과 관련 독재 정권 국가들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견해는 주목할 만한 민주국가인 한국, 뉴질랜드, 독일의 바이러스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나익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향후 양국 간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의 위상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것 같지 않다며 미국의 우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익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좁은 의미의 국익에 집중했으며 동맹 관계와 다자기구에 대해선 평가절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변화가 가속할 것이라면서 팬데믹으로 세계화의 종말이 언급되고 있지만 세계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바이오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의 세계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국제적 문제는 어떤 국가도 혼자 처리할 수 없다며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상황이 계속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보건당국은 28일 최근 7일간의 평균 재생산 지수는 0.7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7일간 평균 재생산 지수는 0.78이었다. 재생산 지수는 환자 1명이 새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치다. 최근 7일간 전국의 지자체 100여 곳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0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독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는 353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62명을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은 400명이다. 이보다 2주 전으로 돌아가 7일간 평균이 869명인 것과 비교해 감소세가 뚜렷한 셈이다. 1일 오전 9시 인도 보건, 가족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535명으로 전날보다 8,392명 증가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확산이 가파르다. 인도는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공공생활 통제 조치가 계속 완화되자 집단 감염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교회와 레스토랑에 이어 니더작센주 하노버 인근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72명의 직원이 집단 감염됐다. 이 업체에는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염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차별주의자. 독일 일간 디 차이트의 25일자 온라인판 사설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사설을 쓴 마틴 클링스트의 주장은 이렇다. 초기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백인과 흑인, 다수 계층과 소수 소외 계층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병이어서 엄청난 무차별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클링스트는 많은 곳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 계층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 사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난민 수용소와 도축장이다. 독일 곳곳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1,4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도축장 여러 곳에서도 1,000명 이상이 감염됐다. 또 집단 감염 시설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지라는 점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 더 나은 밥벌이를 위해 힘든 노동을 선택한 외국인 노동자들, 카메룬 출신 난민 바틀레미 씨와 같은 소외 계층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말 그대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독일의 유력진 일간 쥐트도 이체 차이퉁 3면 전면이 한국인 유학생 부부의 아픈 사연으로 채워졌다. 지난달 27일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당한 인종차별 폭력 상황을 조명한 기사였다. 이모 씨, 김모 씨 부부는 당시 5명의 무리에게 코로나 등의 인종차별적인 언어폭력과 함께 성희롱까지 당했다. 유학생 부부는 경찰이 올 때까지 가해 무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도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에 미온적이었으나 주독 한국대사관이 개입하자 태도를 바꿔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유학생 부부는 경찰에서 장시간 진술했다. 이들 부부가 사건을 다시 마주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시민사회 의식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 대한 속죄 속에서 타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민감하다. 이는 2017년 중동 등에서 유럽으로 몰려온 난민 100만여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원동력이 됐다. 그런데도 인종차별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특히 독일 사회가 강력한 경각심을 갖는 유대인 차별과 달리 아시아인 인종차별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극심해지고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주목도는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유학생 부부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국내에서 기사화된 후 독일 언론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이 인터넷 매체 크라우트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현지 언론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일간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가 유학생 부부를 인터뷰하면서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전달했다. 유력 주간지인 차이트는 지난 25일 차별을 촉진하는 코비드19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유학생 부부가 당한 일을 언급했다. 정범구 한국대사도 이 사건을 계기로 쥐트도 이체 차이퉁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이외에도 최근 여러 언론이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다. 또 일부 교민과 현지인들은 인종차별은 바이러스다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범구 대사는 최근 우리 국민 유학생 부부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베를린 모르겐포스트지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으며 동인터뷰는 지난 5월 14일 독일 내 한국인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재하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정범구 대사는 상기 사건 관련 우리 공관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일에서 확산되면서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독 한인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모든 외국인 혐오주의적인 범죄와 행태에 대해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7일 마틸드 필립 벨기에 왕비와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의 교육 문제와 순차적 등교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가사 및 돌봄 노동,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 마틸드 왕비와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통화는 마틸드 왕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여사가 코로나19 관련 각국 정상 부인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필립 국왕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에 관해 통화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3월 벨기에 국왕 부부의 국빈 방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필립 왕비와 대화했다.
김 여사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연대로 벨기에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일상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마틸드 왕비의 활동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의 추적 시스템은 확진자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추적 공유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개인 신상 정보는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틸드 왕비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정신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과 소외감, 부모의 양육 및 교육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의료 방역뿐 아니라 심리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취약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역 지원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최근 벨기에 정부 도움으로 말리에 고립된 우리 국민 11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마틸드 왕비는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양국 수교 120주년을 계기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 지난 8일 일케 비더벤더 독일 영부인과도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통화한 바 있다.